매를 30대까지 늘리거라. 그 아이가 못 참고 뛰쳐나올 때까지 말이다. 매를 맞는 것은 죄 없는 계집 중 하나였건만 정작 안씨 부인의 눈은 그 아이가 아니라 담장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요. 대체 누구를 끌어내려고 이 혹독한 매질을 30대까지 늘리라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계략이 훗날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줄 그날 밤 그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습니까? 조선 후기 대학자 이익 선생은 성호사설에서 법이 서자들의 출세길을 막아버리니 재주에 있는 이들이 죄다 장사치 길로 뛰어들어 큰돈을 주무르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에도 서자로 태어난 눈물 짓던 이들이 상단을 일으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서름을 딛고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선 어느 양반댁 서자 도련님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차당한 향로의 향이 꺼지지 않았느냐? 예, 향로도 깨끗이 닦아서 향을 피워놨습니다요. 충청도 충주 땅에서 대대로 학문 높기로 이름난 집안이라 하면 고을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윤대감 댁을 먼저 꼽았습니다. 윤대감 가문이 조상 대대로 모셔온 사당 한켠에는 이 집안의 자랑이자 근본이라 할 만한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으니 바로 증조부 되시는 어른께서 임금께 하사받으셨다는 방자 향로였습니다. 노새를 1000번 두드려 지었다 하여 그 소리가 맑고 은은하기가 절 종소리와 견줄만하다 하였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후손들은 조상의 음덕을 되새기곤 하였던 것이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에 하나뿐인 적자 윤상현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홀로 사당 안으로 들어섰더랍니다. 평소 같으면 제사가 아니고서야 발걸음도 하지 않던 곳이었으나 그날따라 낮에 아비 윤대감으로부터 들은 꾸중이 가슴에 얹혀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지요. 서자인 도겸이 향시 모의고사에서 또 한 번 자신을 앞질렀다는 소식에 윤대감이 무심코 내 아우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부끄럽지 않느냐 하신 그 한마디가 상현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홧김에 사당 앞을 서성이던 상현이 조상님 앞에서라도 위안을 얻어볼까 하여 향로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가만 손이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향로의 다리 하나가 부러져 마룻바닥을 굴렀습니다. 상현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물을, 그것도 임금께서 하사하신 물건을 제 손으로 망가뜨렸으니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아버지의 불호령은 물론이요 집안의 채톤마저 땅에 떨어질 것이 뻔하였던 것이지요. 상현은 부러진 다리를 황급히 향로 뒤편에 감추어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당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물동이를 이고 사당 뒤편 우물을 지나던 계집종 연하의 눈에 그 뒷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16의 나이였습니다. 어릴 적 마국간 근처에서 얼어 죽어가던 것을 행랑 어멈이 불쌍히 여겨 주워다 키운 아이였지요. 검은 댕기 하나로 소박하게 따아내린 머리에 다해진 무명 치마 한 벌이 사시사철 걸치는 옷의 전부였으나 그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형형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에게는 남들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이 집안의 또 다른 아들이자 서자인 도겸 덕분이었습니다. 도겸이 어릴 적부터 유독 이 마국간 아이를 눈여겨보아온 것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도겸 자신도 서자로 태어나 이 집에서 겹방살이하듯 자라온 처지였으니 부모도 없이 마국간 한켠에서 눈칫밥을 먹는 연하의 처지가 남같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밤마다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를 챙겨다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고 자신이 읽고 난 헌서책을 슬쩍 마국간 집더미 아래 감추어 두어 연하가 홀로 글을 깨치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니 연하도 어느새 웬만한 문장은 눈으로 훑어 읽어낼 수 있게 되었더랍니다. 이 은혜를 연하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당에서 향로가 깨졌다는 소식이 온 집안에 퍼졌을 때 연하는 낮에 본 그 뒷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향로가 깨진 것이 발각된 그날 밤, 안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 그것도 임금께서 친히 하사하신 향로가 다리 하나를 잃은 채 마룻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니 이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안씨 부인의 낯빛부터가 심상치 않았지요. 거기다 오늘 오후부터 아들 상현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느꼈던 안씨 부인은 아들 상현을 조용히 불러앉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캐물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냐? 상현은 어미 앞에서만큼은 거짓을 고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사실을 실토하였지요. 안씨 부인의 얼굴에 순간 노기가 스쳤으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허물을 덮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허나 안씨 부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순히 아들의 실수를 감추는 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오래도록 벼려온 계략이 그 순간 번뜩였던 것이지요. 안씨 부인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저 미천한 마구간 계집종을 몇 해째 남몰래 챙겨왔다는 것을요. 누룽지 하나, 서책 한 권씩 슬쩍 건네는 그 뒷모습을 안씨 부인은 못 본 척 지켜보아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자놈이 저와 처지가 비슷한 아이에게 정을 붙이는구나 하고 흘려 넘겼으나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이야말로 도겸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급소였던 것입니다. 상현이 학문으로도 셈으로도 도겸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안씨 부인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훗날 저 총명한 서자놈이 집안의 실권까지 넘볼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 어미의 가슴 한구석에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저 종년을 매질하면 도겸이 반드시 나설 것이다. 안씨 부인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안씨 부인은 온 집안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하였지요. 어젯밤 사당의 향로를 깨뜨린 죄인을 찾았느니라. 연하, 저 계집아이가 사당에 몰래 들어가 향로를 깨뜨리고도 이제껏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하니 이보다 더 괘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연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종의 몸으로 감히 마님의 말씀에 맞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나 매질이 시작되려는 순간 연하는 참지 못하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소녀가 아니옵니다. 어제 사당 뒤편에서 도련님께서 뛰쳐나오시는 것을 소녀가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안씨 부인의 얼굴에는 눈썹 하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고 매섭게 변하였습니다. 저것이 매를 피해볼 요량으로 감히 도련님을 모함하려 드는구나. 매우 치거라. 30대까지 늘려도 좋다. 매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연하의 입술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러나 안씨 부인은 매질을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질은 애당초 연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미끼였습니다. 도겸을 이 마당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리고 끝내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지요. 서책을 읽던 도겸의 귀에 마당 쪽에서 심상치 않은 비명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겸은 처음에는 그저 종아리라도 맞는 것이겠거니 여겼으나 그 목소리가 낯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연하였습니다. 도겸이 서책을 내던지듯 팽개치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을 때 이미 연하의 등에는 서너 개의 매 자국이 붉게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도겸의 눈에서 순식간에 핏발이 섰습니다. 멈추십시오. 대체 무슨 연유로 이 아이를 이토록 매질하시는 것입니까? 안씨 부인이 그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숨길 수 없는 흡족함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걸려들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도겸은 매를 든 하인의 팔을 붙잡아 세우고는 곧장 연하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연하가 도겸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련님, 향로를 깨뜨리신 것은 상현 도련님이셨습니다. 소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안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서자의 말 한마디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도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직접 아뢰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도겸이 사랑채로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향로를 깨뜨린 것은 연하가 아니라 형님이었다 하옵니다. 연하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니 부디 억울한 매질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윤대감의 낯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도겸의 총명함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마음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입을 열어 결단을 내리려는 순간 안씨 부인이 어느새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감, 저 아이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평소 서자라는 자격지심의 적자인 우리 상현이를 시기하여 온 것을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이제는 감히 적자인 제 형을 모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윤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실과 채통 사이에서, 아비로서의 마음과 가장으로서의 위신 사이에서 이 우유부단한 사내는 결국 저울추를 아내 쪽으로 기울이고 말았어요. 도겸이 내가 우리 집안의 적자인 상현이를 모함하다니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거라. 도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억울함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하였으나 이 집에서 서자의 진실은 애당초 아무 무게도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날 밤 도겸은 보따리 하나 챙기지 않은 채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기와지붕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걷지 않아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돌아보니 연하였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절뚝이면서도 연하는 도겸의 뒤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련님 혼자 어찌 보내드리겠습니까? 소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도겸이 걸음을 멈추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도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였답니다. 대문을 나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놓은 곳이 있을 리 만무하였지요. 도겸의 머릿속에는 그저 이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연하 또한 매 맞은 몸을 이끌면서도 도련님의 그림자만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충주 읍내에서 서쪽으로 한나절 거리에 있는 야산이었는데 이는 도겸이 예전에 서책 심부름을 다니며 우연히 귀동량으로 들은 곳이었지요. 언젠가 장터 노인 하나가 그 산에는 사람이 다 떠나고 빈집만 남아있다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스쳐들은 기억이 이 절박한 밤에 하필이면 떠올랐던 것이랍니다. 밤새 걸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느새 충주 읍내를 완전히 벗어나 인적 드문 산자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이 캄캄하였고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지요. 도겸은 앞장서 걸으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의 걸음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었던 까닭이었어요. 괜찮으냐? 도겸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몸짓 하나에도 통증이 묻어나는 것을 도겸이 놓칠 리 없었지요. 매맞은 등이 옷깃에 스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연하는 애써 감추려 하였으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걸음을 늦추었고
나중에는 아예 연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게 하여 하축하며 걸었지요. 서자로 태어나 늘 남의 눈치를 살피며 자라온 도겸이었으나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리만치 홀가분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산기슭에서 오래도록 버려진 듯한 폐가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지붕의 절반은 내려앉았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였으나 그래도 비바람만은 겨우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요.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집은 몇 해 전 화전을 일구던 노부부가 살다가 자식을 따라 고을을 떠나며 버려둔 곳이었는데 그 사정을 알 리 없는 두 사람에게는 그저 하늘이 잠시 내어준 은신처처럼 느껴졌던 것이랍니다. 도겸은 그 자리에 연화를 앉히고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무명수건을 꺼내 계곡물에 적셔왔습니다. 등의 상처를 조심스레 닦아내는 손길이 어찌나 서투르고도 정성스러웠던지 연하는 아픔보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던 것이랍니다.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도련님. 그보다 도련님이야말로 이제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도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도 도겸의 머릿속은 앞으로의 살 길보다 지난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아버지 앞에서 진실을 고했건만 끝내 믿어주지 않으셨던 그 눈빛, 그리고 안씨 부인의 서슬 퍼런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던 것이었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도 이내 그 억울함을 곱씹어봐야 지금 이 처지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내 반드시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두고 보아라. 말은 그리하였으나 도겸의 속마음도 사실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글을 아무리 잘 읽고 셈이 아무리 빨라도 당장 손에 쥔 것이라고는 도망쳐 나오며 챙긴 엽전 몇 잎이 전부였으니까요. 사흘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계곡물로 목을 축이고 산나물로 겨우 허기를 달래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그럭저럭 견딜만 하였으나 사흘째 되는 아침부터는 뱃속이 텅 비어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지요. 연하는 매맞은 상처에서 아직도 은은한 통증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도겸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무를 캐러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도겸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몹시 나무랐으나 연하는 그저 도련님 목까지 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웃어넘길 뿐이었어요. 산나물만으로 버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지요. 나흘째 되던 날 도겸은 남은 엽전을 헤아려 보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터에 나가 무엇이든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도겸이 장터로 향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2살 되던 해 사랑채에 올릴 서책을 구하러 처음 장터에 나섰던 그날을 도겸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때 우연히 지나쳤던 유기전 앞에서 늙은 장인이 방자 유기를 두드려 소리로 값을 매기는 광경에 어린 도겸은 그만 발이 딱 붙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쨍 하는 맑은 쇳소리와 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어찌 이리도 다를 수 있는지 그 소리 하나로 좋은 녹과 잡철 섞인 놋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신기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서책 심부름을 핑계 삼아 몇 해에 걸쳐 유기전 앞을 서성였고 장인의 손놀림과 흥정하는 말투를 어깨너머로 익혀온 것이 이제 와 이런 처지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 그때는 도겸 자신도 몰랐던 것이랍니다. 심지어 어느 해 겨울에는 유기전 노인이 몸살로 앓아누운 사흘 동안 도겸이 대신 가게를 지켜준 적도 있었으니 그 노인이 자네는 눈썰미가 아까운 사람이야 하며 혀를 내둘렀던 일도 있었던 것이랍니다. 장터에 나간 도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귀퉁이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헌 유기 그릇 무더기였습니다. 찌그러지고 이가 나가고 녹이 쓴 것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장사치들도 거들떠보지 않아 거의 헐값에 아니 거의 버리다시피 내놓은 물건들이었지요. 도겸은 그 앞에 쭈그려 앉아 그릇 하나를 집어들고는
손끝으로 가만히 두드려 보았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겉만 상하였을 뿐 속은 멀쩡한 방자가 아니겠는가. 도겸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다들 버린 물건이건만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안에 담긴 값어치가 고스란히 살아있었던 것이었어요. 두드려 편 다음 표면을 갈고 광을 내면 다시 죗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도겸은 남은 엽전을 탈탈 털어 그 헌 그릇들을 사들였습니다. 장사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지요. 이 다 망가진 것들을 무엇에 쓰려고 사가는 겐가? 쓸 데가 있으니 사는 것이지요. 도겸은 짧게 답하고는 그릇 보따리를 짊어지고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등에 짊어진 보따리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도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 같았으니 이는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오며 무엇을 해도 온전히 제 것이라 부르지 못하였던 도겸에게 이 보따리 하나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판단으로 사들인 자신만의 것이었으니까요. 폐가로 돌아온 도겸은 마당 한켠에 화로를 마련하고 산에서 주워온 돌멩이를 모루 삼아 그릇을 두드려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아 몇 번이고 손가락을 찧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드리는 소리에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연하는 그 곁에서 그릇의 녹을 닦아내고 재로 문질러 광을 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매맞은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음에도 연하는 손을 쉬지 않았어요. 손이 성치도 않은데 좀 쉬거라. 도련님이야말로 그 손끝이 다 부르텄사옵니다. 소녀만 쉴 수야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밤낮 없이 그릇을 손질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 종일 매달려도 그럴듯한 그릇 2-어 개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도겸의 손이 점점 요령을 익히면서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지요. 연하 또한 어느 재로 문지르면 광이 더 잘 나는지 어느 헝겊이 흠집을 남기지 않는지를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찌그러졌던 그릇들이 제법 그럴듯한 모양을 되찾았고 도겸은 그것들을 다시 보따리에 싸서 장터로 향하였지요. 처음에는 낯선 총각이 내놓은 물건이라 사람들이 선뜻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색이 남루한 젊은이가 좌판도 없이 보따리 하나 펼쳐놓고 앉아있으니 지나가는 이들의 눈에는 그저 수상쩍게 비쳤던 것이었어요. 도겸은 그 첫날 반나절이 지나도록 단 한 개도 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릇 하나를 집어 직접 두드려 소리를 들려주며 말하였어요.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겉은 낡았어도 속은 방자 그대로입니다. 값은 새 것의 반값이면 족합니다. 그 말에 반신반의하던 손님 하나가 그릇을 사갔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면서 도겸이 손질한 유기 그릇을 찾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갔던 것이지요. 개 중에는 도겸의 앳된 얼굴을 보고 안쓰럽게 여겨 몇 마디 말을 붙이는 아낙네들도 있었으니 총각은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는가 하고 물으면 도겸은 그저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사람은 겨우 끼니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만은 덜게 된 것이었어요. 한편 도겸이 떠난 윤대감댁의 사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속사정은 그렇지가 못하였습니다. 도겸이 있을 적에는 미처 몰랐으나 그 아이가 사라진 뒤로 집안 살림의 이곳저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실은 도겸이 평소 아버지 몰래 사랑채의 서책과 문서를 정리하고 소작인들에게서 걷어들이는 곡식의 셈을 은근히 거들어왔던 것인데 그 손이 빠지고 나니 셈이 자꾸 어긋나고 문서가 뒤엉키는 일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한 번은 소작료를 잘못 계산하여 소작인 하나와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윤대감은 그제야 서자의 빈자리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나 이제 와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안씨 부인 앞에서
차마 그 이름조차 다시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세가 눈에 띄게 기울어가던 그 무렵 청주에서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청주 제1의 유기유통상이라 불리는 서참판댁에서 그댁 외동딸 서월아의 혼처를 윤대감댁 적자 상현에게 청해 온 것이었어요. 서참판댁은 재물은 넘치도록 많았으나 방가의 격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늘 마음의 걸림이었으니 학문 높기로 이름난 윤대감댁과 사돈을 맺어 그 격을 채우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윤대감댁 입장에서도 마침 기울어가는 살림의 서참판댁의 넉넉한 재물이 절실하였으니 이보다 더 맞아떨어지는 혼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안씨 부인은 이 혼담에 크게 반겼습니다. 아들 상현이 며느리를 잘 얻어 집안 살림을 다시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더불어 도겸이 나간 빈자리를 이 혼사로 완전히 메울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함께 섰던 것이었지요. 안씨 부인은 사주단자를 주고받던 날 손수 서참판댁 안 사람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상현이가 학문은 다소 부족하나 심성이 고드니 앞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살면 될 일이지요. 그 말 속에 도겸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으니 이 집안에서 서자의 이름은 이미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상현과 월화의 정운이 오가는 사이 산속 폐가에서는 도겸과 연하가 하루하루 힘겹게 그러나 조금씩 단단하게 삶의 터전을 다져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서리가 내리던 날 아침 도겸이 마당에 나와 하얗게 엉풀잎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오는구나. 연하가 그 곁에 서서 조용히 물었어요. 도련님,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겠사옵니까? 도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곡식도 없고 두꺼운 소못 한 벌 없는 처지에서 맞이할 겨울이 결코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을 도겸 자신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지붕 절반이 내려앉은 이 폐가로 매서운 북풍을 어찌 막을 것이며 화로 하나로 겨울 추위를 어찌 이겨낼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앞에서 약한 소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드릴 그릇이 있는 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연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애처로우면서도 단단하였던지 도겸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던 것이랍니다. 도겸은 그날부터 지붕을 손보고 벽틈을 흙으로 메우는 일에 매달렸고 연하는 산에서 마른 나뭇잎과 짚을 모아 방바닥에 깔아 조금이라도 온기를 지킬 궁리를 하였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으나 두 사람의 손이 닿을 때마다 이 허물어진 폐가는 조금씩 사람 사는 곳의 모양새를 갖추어 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 삼아 다가올 혹한의 겨울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날의 도겸과 연하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듯 산자락에는 아침마다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겸과 연하가 손질한 유기그릇을 팔아 겨우 끼니를 잇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지요. 화로의 땔감을 아무리 아껴 써도 며칠이 못 가 바닥을 드러내었고 지붕을 손질한다 한들 매서운 북풍을 완전히 막아낼 도리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겸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헌 유기그릇을 사고 팔던 그 장터에서 유독 한 자리만 다른 곳보다 손님이 몰리고 흥정이 활발하다는 것을 눈여겨보아 온 터였지요. 알고 보니 그 자리는 매달 보름 무렵 열리는 특별한 장, 이른바 큰 장이 서는 자리였는데 그날만큼은 인근 여러 고을에서 크고 작은 상단들이 모여들어 물목을 대규모로 거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큰 장에 나가면 자신이 손질한 유기그릇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보일 수 있으리라 여기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드디어 큰 장이 서는 날 새벽 도겸은 그동안 손질해둔 그릇을
모두 보따리에 싸서 짊어졌습니다. 연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도련님, 그 먼 길을 혼자 다녀오시게요? 큰장이라 하니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다녀오마. 도겸은 그리 말하고는 새벽 어둠을 헤치며 길을 나섰습니다. 큰장이 서는 읍내까지는 산길로 한나절 남짓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길목에는 유난히 가파른 고갯길 하나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로부터 그 고개를 숨고개라 불렀는데 오르는 길이 하도 가팔라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도겸이 그 숨고개를 절반쯤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볕이 따가울 시각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길가에 인적이 뜸하였지요. 그런데 고갯마루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점에서 도겸의 눈에 심상치 않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길가 풀숲 사이로 사람의 다리 한쪽이 삐죽 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혹여 산짐승의 습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화적대의 소행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다가가 보았지요. 풀숲을 헤치자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한 분이 반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도겸이 다급히 노파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노파의 입술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입고 계신 무명옷은 낡았으나 올이 유난히 곱고 촘촘하였고 허리에 두른 전대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 분명하였으며 그 안에서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액수의 엽전이 들어있는 듯하였습니다. 보통 촐로의 행색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노파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물 좀. 도겸은 급히 허리춤에 표주박을 꺼내 노파의 입에 조심스레 대어드렸습니다. 노파가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수습하는 듯 하였지요. 고갯길을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르신, 이 근방에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길은 처음이라네. 도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장에 나가야 할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대로 노파를 두고 가면 오늘 안에 그릇을 다 팔 수 있을 것이었으나 이 노쇠한 분을 이 산길에 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의 머릿속에 문득 지난 가을 자신과 연하가 이 산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헤매던 그 밤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때 만약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어찌 되었을지 도겸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업어 모시겠습니다. 아니, 괜찮네. 자네 갈 길이 바쁜 듯한데. 사람의 목숨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도겸은 그 자리에서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노파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으나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야 하는 도겸에게는 결코 만만한 무게가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도겸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갯길을 다 내려오기까지 반나절이 꼬박 걸렸습니다. 도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몇 번이고 주저앉을 뻔하였지요. 그러나 도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 아래 자그마한 주막이 눈에 들어왔을 때 도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랍니다. 주인장, 이 어르신이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방 한 칸만 내어주십시오. 주막 주인이 노파의 행색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대체 뉘시길래 돈은 있는 게요? 도겸은 순간 품속을 뒤졌으나 오늘 장사를 위해 챙겨온 미천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방값과 미음값 제가 치르겠습니다. 주막 주인이 미심쩍은 얼굴로 도겸을 훑어보았습니다. 아는 어르신도 아니면서 어찌 그리 선뜻 돈을 내놓으시오? 길에서 처음 뵌 분이나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사옵니까? 도겸은 그리 답하고는 미음을 청하여 노파에게 손수 떠먹여 드렸습니다.
노파는 몇술 뜨고 나서야 비로소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하였지요.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도겸이라 합니다. 도겸이라. 어디 사는가? 이 근방 산자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노파가 도겸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마치 도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자네, 그 급한 걸음으로 어디를 가려던 참이었나? 큰 장에 나가 유기그릇을 팔려던 참이었습니다. 유기그릇을? 노파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노파의 안색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하였을 뿐이었지요. 어르신, 이제 좀 나아지신 듯하니 소인은 이만 큰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도겸은 인사를 올리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가 기울어 큰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파장 무렵이었으니 그날 도겸은 그릇을 단 한 개도 팔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랍니다. 도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폐가로 돌아왔을 때 연하가 마당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그릇은 다 파셨습니까? 도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말하였어요. 오늘 큰 장을 놓치셨으니 다음 큰 장까지 또 보름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다마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연하는 그 말에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다우신 처사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겸의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비록 오늘 장사는 허탕이었으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도겸이 마당에서 그릇을 손질하고 있는데 산 아래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그날 그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지요. 건장한 장정 둘이 짐을 지고 노파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행색이 그날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명주 장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옥으로 장식된 전대를 두르고 계셨지요. 주막에서 배웠을 때의 초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도겸이라 하였던가? 노파가 마당 앞에 서서 도겸을 보며 물었습니다. 도겸은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황급히 예를 갖추었지요. 어르신, 이 먼 길을 어찌 다시 오셨습니까? 내 소개가 늦었네. 나는 충주와 청주를 오가며 유기를 유통하는 상인일세. 사람들은 나를 최소사라 부르지. 최소사? 도겸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뒷산에서 나무를 캐다 돌아오던 길에 그 이름을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언젠가 장터에서 유기전 상인들이 최소사 어른의 눈에 든 물건은 값을 후하게 쳐준다더라라며 수군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사가 마당 한켠에 쌓여있는 유기 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어들고 두드려보고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보기도 하였지요. 한참을 그리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들을 자네가 손질하였는가?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는가? 이는 웬만한 장인도 쉬이 가려내지 못하는 눈썰미인데. 도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함부로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최소사의 눈빛이 하도 진지하여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기소리에 관심이 많아 홀로 익힌 것입니다. 최소사가 짧게 감탄하였습니다. 스승도 없이 이만한 눈을 갖추었단 말인가. 최소사는 장정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장정들이 지고 온 짐을 내려놓았지요. 쌀 2가마니와 무명 몇 필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이는 내 마음일세. 사양치 말게. 도겸이 손을 저으며 사양하려 하였으나
최소사는 그보다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한 지 40년이 넘었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으나 자네처럼 급한 걸음을 멈추고 낯선 늙은이를 업어다 준 이는 드물었어. 그것도 제 미천을 털어가면서 말이야. 최소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6이 20근을 내어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인근 장시를 돌아보게. 팔리면 물건값만 돌려주고 남은 이문은 자네가 갖는 것일세. 도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소인 같은 이에게 어찌 그런 큰 물건을 선뜻 내어주십니까? 물건은 내가 되나 사람은 자네가 되어야 하네. 이것이 장사의 이치야. 내가 자네를 믿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일세. 도겸은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하 또한 도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연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해보시라고, 이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말이지요. 도겸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반드시 어르신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네. 자네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야. 최소사가 돌아간 뒤 도겸과 연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서로 확인이라도 하듯 두 사람은 마당에 쌓인 유기 보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이제 정말 시작이옵니다.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도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으니 이는 훗날 자신이 청주 서참판댁과 얽히게 될 줄을, 그리고 그 인연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그때의 도겸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사가 6이 20근을 내어주고 돌아간 뒤로 도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껏 헌 그릇을 주워다 두드려 펴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번듯한 새 유기를 짊어지고 정식으로 행상길에 나서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막상 짐을 짊어지고 장터에 나선 첫날 도겸은 뜻밖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새 유기라는 것이 헌 그릇을 손질해 파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장사였던 것이었어요. 헌 그릇이야 값이 싸니 큰 흥정 없이도 팔려나갔으나 최소사가 되어준 것은 값이 나가는 물건인 만큼 손님들의 눈초리도 깐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도겸의 행색은 여전히 남루한 무명옷 한 벌이 전부였으니 낯선 젊은이가 좋은 유기를 펼쳐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십상이었던 것이지요. 저 젊은 것이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했을꼬? 혹여 도둑질한 것은 아닌가? 지나가던 안악 하나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도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도겸은 그 말을 듣고도 내색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뼈아프게 새겨들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폐가로 돌아온 도겸이 연하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물건이 좋아도 소용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최소사 어른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물건은 어른이 되나 사람은 도련님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인즉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도련님이라는 사람을 파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도겸이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하의 말이 옳았지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릇은 팔리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도겸은 그날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흠이 있는 물건은 흠이 있다고 먼저 말할 것. 둘째, 한 번 만난 손님의 얼굴과 사정을 반드시 기억할 것. 셋째, 값을 깎아 팔지 않되 정직함으로 신뢰를 쌓을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그릇을 살펴보던 노인 하나가 대접 밑바닥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값을 치르려 하였는데 도겸이 먼저 그 흠집을 짚어 보이며 말하였던 것이지요.
어르신, 이 대접 밑에 작은 흠이 있습니다. 값을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놀란 얼굴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눈치채지도 못한 흠을 자네가 먼저 말해준단 말인가? 소인이 파는 물건에 흠을 숨기면 그것은 장사가 아니라 속임수이옵니다. 그 노인은 그날 대접을 사가면서도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며칠 뒤 다시 도겸을 찾아와 이번에는 흠 없는 것으로 몇 개를 더 사갔습니다. 그러고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이랍니다. 그 유기장수는 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더군. 믿을만해. 그런 소문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도겸을 찾는 손님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도겸은 또한 한 번 거래한 손님의 사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며느리가 몸을 푼다 하였던 안악에게는 다음번에 튼튼한 국그릇을 따로 챙겨갔고 아버님 제사가 다가온다던 노인에게는 제기로 쓸만한 것을 미리 골라두었지요. 그러면 손님들이 하나같이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지나가듯 한 말을 여태 기억하고 있었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어르신. 그래, 며느님은 순산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손님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고 그것이 곧 다음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도겸은 그렇게 몸으로 배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겨울 한철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도겸의 이름이 충주 장터 안에서 제법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육이 살 거면 도겸이한테 가라는 말이 상인들 사이에 오갈 정도였으니 이는 도겸에게도 뜻밖의 일이었지요. 최소사가 봄이 되어 다시 도겸의 움막을 찾아왔을 때 그간의 장부를 살펴보고는 흡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먼. 이 정도면 물건을 30근으로 늘려도 되겠어. 도겸이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하였고 그날부터 짊어지는 짐이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도겸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으니 이는 실로 이상한 일이었던 것이랍니다. 연하 또한 이 무렵부터 도겸을 도와 장부 정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도 어깨너머로 글을 익힌 연하였으나 이제는 정식으로 붓을 들어 어느 손님에게 무엇을 팔았는지 얼마의 이문이 남았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나갔지요. 도겸이 장터에서 돌아오면 그날의 거래를 낱낱이 들려주었고 연하는 그것을 받아 적으며 어느 물건이 어느 계절에 잘 팔리는지 패턴을 짚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련님, 요즘 들어 제기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가오는 절기 탓인 듯하니 다음번엔 제기를 더 챙겨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겸은 연하의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을 연하가 장부를 들여다보며 스스로 깨우쳐낸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물건만 팔고 다니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도련님이 앞에서 뛰시면 소녀는 뒤에서 받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한편 이 무렵 청주 서참판댁에서는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외동딸 서월아가 충주 윤대감댁 적자 상영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월아는 20살을 갓 넘긴 나이로 곱게 다듬은 눈썹과 반듯한 이목구비를 지녔으나 그 속에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상단 살림살이에 계산속이 뼛속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참판댁은 청주 일대 유기유통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거상 집안이었는데 서월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부를 들여다보고 거래처를 살피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그 눈썰미와 샘속이 웬만한 산에 못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다만 그 재주가 사람을 향한 정이 아니라 오로지 이문을 향해서만 뻗어 있다는 것이 이 여인의 아쉬운 점이었지요. 혼례를 코앞에 둔 어느 날 서월아는 청주 거래처 중 몇 곳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씨, 요즘 충주 쪽에서 새로 뜨는 유기장수가 있다는데 그자에게 물건을 대는 상단이 최소사 어른이라 하더이다. 서월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최소사라면 서참판댁과도 오래도록 거래를 트고 있는 큰손이었으니 그 노파가 새로운 장사꾼에게 물건을 대어준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때만 하여도 서월아는 그 이름 없는 장사꾼이 훗날 자신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문 정도로 여기고 흘려들었을 뿐이었지요. 혼례가 가까워지면서 안씨 부인은 분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주에서 넘어올 예단이며 혼례 물목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나 그 와중에도 안씨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앙금이 남아 있었지요. 바로 도겸이었습니다. 이따금 안씨 부인은 하인들이 나누는 말 속에서 산속 어딘가에 사는 젊은 장사꾼이 유기를 잘 판다더라는 이야기를 흘려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안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아니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곧 다가올 혼례의 분주함에 그 불안은 이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도겸의 이름은 아직 충주안 고을 안에서만 알려져 있었을 뿐 청주까지는 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도겸과 연화의 발걸음은 충주를 넘어 인근 고을로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하였으니 그 이름이 청주 땅에 닿는 것도 이제 그리 머지않은 일이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청주에 닿는 순간 이 조용하던 혼례의 자리에 어떤 균열이 생겨나게 될지 이날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혼례를 치른 서월아가 청주에서 충주 윤대감댁으로 살림을 옮겨 온 지 반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댁의 살림이 생각보다 훨씬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친정에서는 그저 학문 높은 방가라는 말만 듣고 시집을 왔건만 막상 들어와 보니 곳간은 텅 비어 있었고 소작인들에게서 걷는 곡식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서월아는 금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월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상단의 장부를 들여다보며 자란 여인이었으니 살림의 셈이 맞고 안 맞고를 가려내는 눈만큼은 남달랐던 것이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친정의 재물을 조금 더 챙겨왔어야 했거늘. 서월아는 속으로 그리 되뇌면서도 겉으로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척 처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주 친정에서 사람이 다녀갔는데 그 하인이 전한 소식 하나가 서월아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랍니다. 아씨, 친정 나리께서 근심이 크시옵니다. 청주 거래처 중 3곳이나 다른 유기장수에게로 옮겨갔다 하옵니다. 서월아의 눈썹이 순간 치켜 올라갔습니다. 거래처가 옮겨가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서참판댁 물목을 다른 데로 옮길 만큼 대단한 장사꾼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것이 충주 쪽에서 이름이 난 도겸이라는 젊은 장사꾼이라 하옵니다. 물건이 정직하고 값이 합당하여 손님들이 앞다투어 그리로 몰린다 하옵니다. 도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월아의 머릿속에 문득 혼례를 앞두고 언뜻 들었던 소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이름이었건만 이제와 자신의 친정 살림까지 갉아먹는 존재로 다시 나타났으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서월아는 그 길로 친정에 사람을 보내어 도겸이라는 자의 내력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온 답은 서월아의 얼굴빛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지요. 아씨, 그 도겸이라는 자가 원래 시댁 윤대감댁의 서자였다 하옵니다. 향로를 깨뜨린 죄를 종년에게 뒤집어 씌운 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사온데 그때 함께 쫓겨난 계집종과 여태 함께 지내며 장사를 하고 있다 하옵니다. 서월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시댁에서 내쫓긴 서자가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친정 거래처를 갉아먹고 있었다니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서월아의 귀에는 또 다른 소문 하나가 더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시댁인 윤대감댁 인근에서 떠도는 말이었습니다.
쫓겨난 서자가 오히려 더 잘 되었다더라. 적자인 상현 도련님보다 낫다더라. 이 말이 시댁 하인들의 입을 타고 넘실거리기 시작하자 서월아는 남편 상현의 체면이 나날이 깎여나가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학문으로도 살림으로도 시원치 않은 남편이었건만 이제는 쫓겨난 서자와 비교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곧 서월아 자신의 위신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저 서자 놈이 살아있는 한 내 친정도 시댁도 모두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서월아의 속에서 서늘한 결심 하나가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지요. 친정의 이문과 시댁에서의 제 위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린 문제였으니 서월아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랍니다. 서월아는 그 길로 시어머니 안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살가운 대화를 나누는 고부 사이는 아니었으나 이 일만큼은 안씨 부인과 뜻을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안씨 부인은 며느리의 낯빛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서월아가 그간 알아낸 사정을 낱낱이 고하자 안씨 부인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노기가 서렸지요.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서 그것도 일이 잘 되었단 말이냐?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겸을 내쫓은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건만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안씨 부인의 가슴 한구석에 잠들어 있던 앙금이 되살아나는 듯하였던 것이지요. 서자 주제의 적자보다 총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늘 눈엣 가시였던 그 아이가 쫓겨난 뒤에도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안씨 부인에게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도겸이라는 자를 이대로 두면 시댁도 친정도 모두 그 그늘에 가려질 것이옵니다. 무언가 손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씨 부인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방도가 하나 있느니라. 안씨 부인이 떠올린 방도는 관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윤대감댁과 오래도록 친분이 있던 이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방이 예전에 윤대감의 도움으로 관직에 오른 은혜를 입은 바 있어 이번 일에 손을 빌려줄 만하였던 것이지요. 도겸이 지니고 다니는 유기가 최소사에게서 받은 것이라 하나 그 증거를 당장 확인할 도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 틈을 노려 도품이라 무고하면 시일이 걸리는 사이 그자의 명성에 씻지 못할 흠집이 갈 것이야. 서월아 또한 이 계략에 적극 가세하였습니다. 서월아가 친정에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도겸이 가지고 다니는 유기와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 최근 도난당하였다는 거짓 신고를 관아에 넣도록 손을 쓴 것이었지요. 실제로는 도난당한 물건 따위 존재하지 않았으나 서참 판댁의 위세와 재물이면 관아의 하급 관리 며칠 매수하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랍니다. 이 계략의 무서운 점은 설령 훗날 무고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사이 도겸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동안 쌓아온 신용에 금이 가고 손님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과 서월아, 이 두 여인은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것이지요. 설사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하더라도 도겸의 앞길에 커다란 생채기 하나만 남겨도 족하다는 셈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겸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터에서 유기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졸 셋이 갑작스레 나타나 도겸을 둘러쌌지요. 내 놈이 도겸이라는 놈이냐? 도겸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마는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팔고 있는 유기가 도품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관하로 가자. 도품이라니 이는 도겸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최소사에게서 정당하게 받아온 물건이거늘 어찌 이런 누명을 쓰게 된 것인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포졸들은 도겸의 항변 따위 들을 생각도 없이 그대로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장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중 몇몇은
안타까운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저 총각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대체 어찌된 영문인고. 관아에 끌려간 도겸은 사또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 놈이 팔던 유기가 도품이라는 증거가 있다. 순순히 자백하거라. 사또 어른, 소인이 파는 물건은 최소사 어른께 정당하게 받은 것이옵니다. 최소사 어른께 확인하시면 즉시 밝혀질 일이옵니다. 그 어른이 이 먼 청주에 계신데 어찌 당장 확인하란 말이냐. 증거가 대조될 때까지 가두어두겠다. 도겸은 차디찬 옥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느껴졌지요. 도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연하의 얼굴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연하가 지금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을까. 도겸이 돌아오지 않는 밤, 연하는 마당에 서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에 나가 소식을 수소문한 끝에 도겸이 도품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연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있을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연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최소사 어른께 알려야 한다. 어른의 증언만이 도련님을 구할 수 있다. 연하는 그 길로 붓과 종이를 구하여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도겸이 그동안 팔아온 유기의 종류와 양, 날짜와 거래 내역을 장부에서 하나하나 옮겨 적었고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도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어르신뿐이십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이곳으로 와주시옵소서. 연하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가장 빠른 파발꾼을 구하여 청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파발꾼이 말을 달려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하는 속으로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게 닿기를. 도겸이 옥에 갇힌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포졸이 옥문을 열며 도겸을 불러냈지요. 나와라. 사또께서 부르신다. 마당에 나가보니 사또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최소사였습니다. 청주에서 그 먼 길을 밤낮 없이 달려온 것이 분명하였지요. 도겸의 초췌한 모습을 본 최소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사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소인은 충주와 청주를 오가며 유기를 유통하는 최소사라 하옵니다. 이 도겸이라는 청년이 팔고 있던 물건은 모두 소인이 되어준 것이옵니다. 여기 거래 장부가 있으니 대조해 보시옵소서. 최소사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가 그 장부를 펼쳐 살펴보니 유기의 종류와 수량,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하나하나가 신고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 있었지요. 신고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구나. 신고인이 내놓은 도난 목록을 대조해 보아라. 목록을 대조해 본 결과 신고된 도난 물품과 도겸이 팔던 물건은 산지도 종류도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사가 그 점을 짚어내며 단호히 말하였지요. 사또, 이는 명백한 무고이옵니다. 소인이 40년 장사를 해오며 이토록 억지스러운 신고는 처음 보았사옵니다. 사또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고인을 불러오라. 포졸이 나가더니 얼마 뒤 신고를 넣었던 서참판댁 하인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도겸을 보자마자 눈을 피하는 것이 역력하였지요. 내가 이 도겸이라는 자를 도둑이라 신고하였느냐? 예. 누구의 지시였느냐? 하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또의 서슬 퍼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실토하였습니다. 청주 서참판댁 아씨와 충주 윤대감댁 마님께서 함께 시키신 일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명문가의 부녀자들이 짜고 무고를 넣었단 말이냐.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도겸은 그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옥문을 나서는 도겸의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최소사가 그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지요. 몸은 괜찮은가? 예, 어르신. 이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람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야 있겠는가?
그보다 연하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어서 돌아가게. 도겸이 폐가로 돌아왔을 때 연하가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겸을 보자마자 연하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지요. 도련님 무사하셨습니까? 내 덕분에 살았다. 내가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으나 애써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 일을 꾸민 것이 누구였습니까? 도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대감댁 마님과 서참판댁 아씨였다고 하더구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겸의 가슴속에서 오래도록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망이나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야겠다는 그런 다짐이었지요. 한편 이 무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참판댁이 청주 일대 거래처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문을 취해 온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윤대감댁 또한 안씨 부인이 관아의 이방을 매수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참판댁의 재산 일부가 몰수되었고 윤대감댁 또한 그동안 쌓여온 부실한 살림살이가 이번 일로 완전히 드러나면서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상현과 월하는 하루아침에 권세 있는 두 집안의 자제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랍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도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니 무거워졌지요. 연하야, 이제 저 집안이 어찌 될까? 연하가 조용히 도겸을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도련님, 우리도 처음엔 저 폐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담긴 뜻을 도겸은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무고 사건이 낱낱이 드러나고 서참판댁과 윤대감댁이 나란히 휘청거린다는 소문이 충주 장터에 파다하게 퍼진 지 보름 남짓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도겸은 그동안 밀린 행상일로 다시 분주해졌으나 밤이 되어 폐가로 돌아와 홀로 등잔불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지요. 통쾌함보다는 서늘한 무게감이 자꾸만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자신을 내쫓고 매질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라 한들 그 안에는 어쨌든 자신의 핏줄인 아버지 윤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도겸은 문득 어릴 적 아직 안씨 부인의 눈초리가 그리 매섭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서너 살 무렵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 밤새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윤대감이 몰래 사랑채에서 나와 도겸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한들 어찌 자식이 아니겠느냐 하고 중얼거리셨던 것을 도겸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물론 그 다정함은 안씨 부인의 눈치 앞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들었으나 그 짧은 기억 하나가 도겸의 가슴 한구석에 여태 남아 있었던 것이랍니다. 연하야, 요즘 들어 자꾸 마음이 무겁구나. 연하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연유이시옵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통쾌하기는커녕 자꾸만 아버님 생각이 나는구나. 연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우리가 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숨고개에서 최소사 어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도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하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지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곧 안씨 부인이나 서월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한편 이 무렵 윤대감댁의 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고 사건으로 안씨 부인이 관아의 이방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윤대감댁은 관아에 벌금을 물어야 했고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 가던 살림에 이 벌금까지 겹치니 완전히 거덜이 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윤대감은 대대로 살아온 큰 기와집을 처분하고 읍내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지요. 서월아 또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정 서참판댁 역시 청주거래처를 부당하게 부려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몰수당하였고 서월아는 시댁도 친정도 모두 기댈 곳을 잃은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화려하던 비단옷은 이미 오래전에 전당 잡혀버렸고 이제는 다해진 무명옷 한 벌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상현 또한 예전에 그 거들먹거리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학문으로도 살림으로도 도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에 이제 와 몰락한 처지에서는 그저 하루하루 부끄러움만 곱씹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도겸이 마침내 연화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연화야, 나 아버님 댁에 다녀오려 한다. 연화가 놀란 얼굴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러시렵니까? 그분들이 도련님께 하신 일을 생각하면. 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쓰러진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었더냐? 저들이 밥이 없어 굶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연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쌀 한 가마니와 유기그릇 몇 개를 챙겨 윤대감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대문 대신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낡은 살인문 하나뿐이었지요. 도겸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도겸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계시옵니까?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것은 윤상현이었습니다. 예전에 번듯하던 비단 도포 대신 다해진 무명옷을 걸친 모습이었지요. 볼은 야위었고 눈빛에는 예전에 그 거만함 대신 지친 기색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상현의 눈이 도겸을 보는 순간 크게 흔들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체면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그 얼굴 위로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던 것이랍니다.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이옵니다. 그 한마디에 상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말이지요. 내가 어찌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마땅히 하는 도리이옵니다. 도겸은 담담히 답하며 쌀가마니를 내밀었습니다. 상현이 그것을 받아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대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등이 굽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예전에 그 위엄 있던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윤대감이 도겸을 보는 순간 그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윤대감이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겸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미안함과 후회와 그리고 이제야 아들이라 부르는 늦은 마음을 도겸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지요. 도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월하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대신 다해진 무명 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나무 빛 하나가 소박하게 꽂혀 있었지요. 서월아의 눈이 도겸과 마주치는 순간 그 얼굴에 부끄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서월아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쌀을 짊어지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 자존심을 아프게 찌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지금은 굶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온 것뿐이니 부디 받아주시지요. 서월아는 한참을 서서 도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원망도 수치심도 이 순간만큼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도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답하였습니다. 그래, 조금은 편해졌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달마다 윤대감댁에 곡식과 유기그릇을 보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현도 서월화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으나 계절이 바뀌면서 서월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직접 밭을 일구고 삭바느질로 살림을 보태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충주 고을에 돌림병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읍내 한 집에서 시작되었으나 순식간에 온 마을로 번져 열이 오르고 몸이 붓는 증세로 쓰러지는 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지요. 의원도 부족하고 약재도 턱없이 모자랐으니 관아마저 손을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아가 문득 어릴 적 도겸이 몰래 구해다 주었던 서책들 가운데 본초서 한 권이 섞여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던 몇 가지 처방을 밤새 되새기며 연아가 도겸에게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저희가 가진 유기그릇으로 약을 다려 나누어 주면 어떻겠사옵니까?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 문을 따질 때가 아니다. 두 사람은 가진 유기그릇을 모두 풀어 약을 다리는 데 썼고 처방을 적은 종이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상현과 서월아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발벗고 나서서 도겸과 연아를 도왔으니 이는 그들 나름의 속죄이기도 하였던 것이랍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서 역병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충주 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탄하며 말하였지요. 쫓겨난 서자가 오히려 온 고을을 구하였다니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이 소식이 충청 가명을 거쳐 마침내 한양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듬해 봄 한양에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도겸에게 면천을 허하고 그 공을 기려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격까지 내린다는 내용이었지요. 도겸이 그 교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손을 떨었습니다. 연아 또한 그 교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삼켰지요. 도련님,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그해 가을 최소사가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겸과 연아가 청주로 달려갔을 때 최소사는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한 모습이었지요. 최소사가 도겸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하였습니다. 도겸이, 내 유기정과 거래처 전부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자네가 쌓아온 신용이야말로 이 장사의 가장 큰 재산이었으니까. 도겸이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려 하였으나 최소사는 그보다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물건은 쌓아두면 녹슬지만 신용은 쌓을수록 빛이 나는 법이야. 그것을 지켜주게. 그것이 최소사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최소사가 세상을 떠난 뒤 도겸은 청주와 충주를 아우르는 유기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도겸은 연아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였지요. 혼례식 날 도겸이 연아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하였습니다. 연아야, 우리가 처음 폐가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느냐? 연아가 웃으며 답하였습니다. 두드릴 그릇이 있는 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 하셨지요. 그래, 우리가 해내었다. 서자로 태어나 하인보다 나을 것 없는 세월을 살았던 도겸과 마국간에서 주어진 계집종 연아가 마침내 충주와 청주를 아우르는 조선 제1의 유기상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가문도 신분도 거칠애도 아니었으니 오직 그 마음 씀씀이 하나였다는 것을 이 부부는 몸소 보여준 것이었지요. 쓰러진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살리는 법이요. 남을 짓밟아 세운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법이라는 것을 하늘은 이렇게 준엄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랍니다. 찌그러진 그릇도 두드리면 다시 소리를 내듯 사람의 인생 또한 아무리 짓밟혀도 정직함과 고든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 빛을 찾는 법이었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